자, 우리 시작합시다. 45페이지 재무행정. 이제 천천히 우리 이제 오늘 재무행정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위에서부터 갑시다. 이제 결정해야죠. 재정환경, 저저고향. 요즘에는 위험사회 써야 되죠. 위험사회, 무경계 위험사회. 2020년 WEF가 말했던 무경계 위험사회 됐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를 써야 되겠죠. 이러한 핵심은 뭐죠? 세입은 줄고 세출 압박은 늘어난다. 전략적 재정 운영을 해야 되죠. 전략적 재정 운용이란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죠. 재정 효율은 기술 효율성, 최신 기술, 비용 전략, 낭비 제거, 디브레인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재정 관리. 배분 효율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죠. 국민 참여 예산 제도나 국민 생각함 또는 비용 편익 분석, 예타를 통한 재정 효율, 특히 배분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죠. 재정 민주는 국회 예산 심의와 결산 과정 또는 예산의 전 과정에서 감사원의 국회의관, 예결위 상임화,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재정책임법 등 또는 요즘으로 하면 재정준칙을 제정해서 재정을 관리감독 통제하는 것이죠. 참여예산, 사전적으로는 국민참여예산, 사후적으로는 국민감사청구와 국민소송제도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죠. 편심직결, 분종적 기원 가시죠. 1, 3, 5, 120일 전 간본시 예종본 통제와 신축 본 됐죠. 됐습니다. 2월 말 4일 5253 본내 종본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죠. 46페이지 국가재정법 내용을 쓰시오. 모르면 어떻게 쓴다? 편신직결 분종적 기원에서 생각나는 거 다 쓰면 됩니다. 조항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면 여기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최소 부담, 남녀 평등, 성인지 예산 제도. 내용은 보시면 아실 거고. 자, 5장 재정 건전화, 국보채 추인감 조달. 국보채 추인감 조달 됐습니다. 국보채, 채가 들어가는 건 다 채무죠. 국가채무 부담행위, 보정채무 부담행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회 동의를 받거나 제출해야 되죠. 추가 경정 편성 사유. 세계잉여금의 사용처. 조세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5. 조달.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출할 때는 5회계 년도의 비용 추계와 지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슨한 형태의 표고죠. 그래서 구속력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해줄 때 완벽한 형태의 재정 준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특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맨 밑에 다시 한번 520 510조 300 55 610 300 55 610 정도 외웁시다. 그냥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성립 시기 됐죠. 추경만 놉니다. 됐습니다. 개념을 조항은 여러분들이 차서 쓰시고 가시죠. 편심직결 횟수 제한은 없다. 사유 제한이 있다. 사유 제한은 건전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제5장의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자쟁, 침실, 북협, 가로 묶고 변화, 발생 됐죠. 됐습니다. 우리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니까 단일성의 예외고 한정성의 예외죠. 국회 심의는 똑같으니까 사전의결의 예외는 아니고요. 집행결산될 때는 본예산과 흡수되어서 집행결산된다. 이거 중요하죠. 재정효율과 재정민주. 재정효율은 항상 뭐라고요? 총량 규율을 하자, 철저한 성과 평가를 하자. 재정민주는 국회의 통제 강화, 국민들의 감시 감독 이런 흐름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올해 놓을 확률이 꽤 높죠. 3차 추경까지 지금 편성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좀 안 좋게 써주십시오. 그죠? 너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좀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가 좀 필요하죠. 자본예산 BTO와 BTL은 뭐가 다르다? 일단은 BTO는 사업 시행자가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B 하살표 T 하살표 O 사업 시행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수익사업만 하려고 그러고 MRG가 필요하죠. 여기는 정부가 운영하니까 비수익사업 MRG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R의 가장 큰 문제는 BTL의 가장 큰 문제는 리스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낮으면 민간 기업이 안 올 거고 너무 높으면 민간 기업이 렌트 스킹을 할 수 있어. 그래서 2015년에 어드저스티드와 리스크 쉐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가시죠. 지금 현재 뭐라고요? 지금 현재 2020년 중앙지방 예산기금에 다 도입되어 있고 양평정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각 부처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면 다 통합해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합니다. 심의 아니죠. 성인지 예산서에는 뭐 뻔한 얘기죠. 사업명, 사업 목적, 성별 수혜 분석, 성별 기대 효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에는 집행실적과 자체평가가 있겠죠. 5개 부처에 편중되어 있고 뭐 하여튼 지표가 나오면 항상 하는 건 뭐라고?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하면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좀 더 구속력을 강화하거나 지표를 광역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조세 지출입니다.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OECD. 조세를 매개로 한 지출.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이지만 가시죠. 렌트 시킹, 비가시적, 렌트 시킹, 법률에 의해서 경직적이다.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다. 한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소득이 최초였다는 정도는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자,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 2에 규정되어 있고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년도, 당해년도, 다음 연도 추정금액을 세목별, 기능별로 분류해서 제출합니다. 자, 모르지만 뭐죠? 300억 이상은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하고 일몰 도래도 무슨 평가를 한다. 이제 신청 평가, 예비 타당성 평가. 그 밑에 거는 기억 안 해도 의무 심청 평가와 임의 심청 평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린 보도 자료에서 넣어놨는데 올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끝까지만 기억합시다. 자, 국세 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5 됐습니다. 장점,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라는 틀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이런 거 통제할 때는 항상 뭐? 2개. 총량제 아니면 엄격한 국회 시민. 재정민주에서는 성과관리 관점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 분류. 일단 최소한 게 뭐죠? 지금 현재 2007년 이전에는 예산이 소관별, 기능별, 자, 기능별 가로주고 장관항, 세항, 목으로 가로닫고 무슨 데 있습니다. 자, 세항까지 가로닫고 목, 그죠? 소관별, 기능별, 품목별이죠. 그 기능별이 다시 장관항, 세항 됐습니다. 이것을 분야, 부문, 프로그램 가시죠.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혹시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더 좋죠. 우리 책에는 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그죠? 분부 표단이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바로 이제 그죠?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시합에 놓으면 이렇게 가로로 한 3-4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느낌 바로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단위 사업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 구조의 변화. 16분야, 69분야는 잘 안 바뀌니까 16부문, 69분야는 잘 안,
그렇죠. 분야, 부문은 잘 안 바뀌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밑에 예산 운영은 프로그램 단위로 하고 단위 사업은 자율성을 준다. 그래서 프로그램 대행서는 성과 목표 관리 제도 Y-1년도에 성과 계획서, Y년도에 자율집행, Y 플러스의 성과 보고서를 보내주고 자 단위 사업은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그죠? 49페이지 맨 밑에 그죠? 간접비 쓰세요. 간접비, 공통경비. 아직까지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는 게 공통경비화해서 다 모아서 또 하니까 정확한 투입 산출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부처가 5개의 프로그램에서 각각 100억씩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처는 500억을 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처는 여기서 각각 n분의 1씩 10억씩 해서 50억의 간접비, 공통경비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투입 산출 구조가 안 되죠. 여기 이제 우리 강의실 이 간접비 얘기는 들었죠? 수업 시간에? 지금 우리 강의실에 만약에 한 달 전기세가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강의는 오래 하고 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강의는 적게 하고 수강생이 적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전기세 50만 원을 각 정확하게 그 강의의 효율을 따지려면 그 강의에 든 돈을 경제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전기세도 나눠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접비를 해서 전부 다 n분의 1씩 쫙 넣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건 왜 이렇게 하죠? 이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는 이 부처가 전부 다 같은 사무실을 쓰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전기세, 물건비 이런 것들이 만약 1억이 나왔으면 각 사업별로 딱 맞게 돈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돈을 정확하게 넣기 힘들죠. 어떤 부처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은 밤새도록 일할 거고 어떤 프로그램은 때가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비, 공통경비라는 행정지원경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 많으면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성공이 어렵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50페이지 됐습니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통합재정은 한번 나왔는데요. 자, 통합재정은 메뉴에는 뭐라고요? 포함 여부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중앙, 지방이 다 포함된다. 근데 빠지는 거 기억 3개. 금융, 공기업, 금융기금,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밑에 그죠? GFS 2001년 버전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편람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회계 단위가 아니라 제도 단위 또는 경제 단위라 그럽니다. 경제 단위 발생주의에 금융기금도 포함하고 공공기관도 포함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거는 통합재정에 관한 얘기고 다음 페이지 이 통합재정의 기초에서 계산을 하면 통합재정 수지죠. 엄청나게 적자죠. 22조 흑자였죠. 왜요? 사회보장이 적립기고 계속 돈이 쌓이고 있고 그 쌓이는 것은 거시적인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연고사학산재, 고연사학산재를 빼면 관리 가능한 수지, 정확한 재정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조 흑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관리 재정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PSDS 아시죠? D1은 중앙지방 확정된 91조죠. 현금주의 국가재정상 기준이고 D2는 거기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우발채무, 발생주의를 하면 국제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D3는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죠. 됐습니다. D3에도 포함 안 되는 게 뭐죠?
직역연금의 충당 부채.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밑에 유로존 골든룰 정도 영어로 좀 기억해 주시고. 그죠? 3% 아마 우리 재정 건전화의 3%가 여기서 가져온 것 같고요. 유로존 골든룰. IMF 공고치는 D3가 60%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35, 40, 60, 56, 35, 40, 56을 금액은 필요 없고요. 좀 외우시면 되겠고 D1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빚이 1,300만 원 정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회계 기준에서 현금주 옆에다가 확정된이라고 쓰시고 확정된 지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하고요. 발생주의는 우발 채무라고 쓰시고 우발 채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그 표에 보면 D1은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D2부터는 부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건 debt입니다. debt. 확정된 거, 확정된 거. 그죠? 이거는 부채는 요 단어는 바꿔 쓸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는데요. 하여튼 이게 반대인가? 다음 시간에 찾아드릴게요. 하여튼 영어는 liability가 debt 빚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liability 죄송합니다. 너무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재정 수지는 2017년 건데 일단 대충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기억해야 될 지표가 두 개가 있죠. 2095년부터 됐습니다. 자, 97년, 2015년 GDP는 3배, 비선 9배. 고령사회 도달 시점 한국 40%로서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2000년, 2017년까지 우리 OECD 국가 중 속도가 4위다. 됐습니다. 그래서 꼭 특히나 또 한편 공기업 부채나 금융기관,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35에 D2로 가니까 40이 되고 D3 가버리면 뭐예요? 56이 돼버리죠. 됐습니다. 그 옆에다가 북한 한번 써보세요. 또는 어떤 애가 글을 썼던데 꽤 그렇듯 하더라고요. 그죠? 채무라든지 건전성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까는 논리가 뭐라고요? 속도가 엄청나게 무섭다. 그죠? 그래서 3배인데 9배로 늘어났다. 내용적으로는 공기업 부채나 이런 게 있는데 국제경제정조소하고 북한 변수를 언급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해되죠? 북한하고 갑자기 경제협력을 할 수도 있고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북한과 뭔가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개정 건전성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주 나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2016년 결산서는 넘어가시고 재정 준칙. 자, 갑시다. 세입 준칙. 또 뭐라고요? 지출 준칙. 지출 준칙은 여기 폐고죠. 정부 입법은 재원 조달 비용 추계. 의원 입법은 뭐만 한다? 비용 추계만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구속력이나 미이행 시 또는 미달성 시 제재 방안이 없죠. 미국은 미합의 시 자동삭감, 영국은 설명 의무화, 독일은 기본법 체제 하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재정 건전화법 3, 4, 5 넘어가시죠. 예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35 121전 간보시 예정본 통제와 신축 2월 말 4일 5253 본회 정본입니다. 국가재정법 29조 2는 뭐라고요? 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제출 한도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거시, 총액, 전략, 유사소유권, 칸막이가 없다. 역할이 달라진다. 그러나 총액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죠. 쉽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MTF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예측해서 총액에 대해서 설정해 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MTF의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국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나 2단계 예산심의로 가야 되겠고, 또 하나가 우발계획, 플랜 B가 없다는 거죠. 우발계획, 플랜 B가 없고, 과다지출을 했을 때 보정원리를 구현해 줘야 되는데, 과다지출에 대한 보정원리도 지금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때 책임을 뒤로 떠넘기거나 자율이 도덕적 해이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갑시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니까 총액을 배분해주는 우리 MTF 목전분규 의제 입담통이죠. 이게 지금 구속력의 문제나 우발계획의 문제나 과다지출에 대한 보정원리 됐습니다. 자율 편성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정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기존 사업들을 지키고 긴급한 사업들을 하지 않는 이른바 책임을 뒤로 떠넘기는 예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여기 아직 안 나왔죠. 한번 논만 하죠. 문제점과 방향 봅시다. 문제점 구속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첨부 서류도 아니고요. 예산심의는 거시 예산심의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 말이 이제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가 떨어진다는 거죠. 낙관적 추정, 우발계획이 없다. 계획 내용과 프로그램 구조가 연계가 잘 안 된다. 방향은 2단계 아니면 사전 총액 재정 결의안 예결위 상임화. 정확한 세의 세출 예측, 낙관 추정을 신용하고 증거 기반 예측을 하자. 디브레인이죠. 우발 계획된 완충 재원이 필요하고 과다 지출에 대한 보정 원리. 위반을 총액을 어기면 철저하게 통제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정확한 세입 세출 예측은 두 가지. MTF의 성공 요인이면서 세계 잉여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죠. 계량적 예측은 추세 분석, 시계열, 회귀 모형입니다. 앞에 두 개는 뭡니까? 연장적 예측이고, 그죠? 뒤에 회귀 분석은 이론적 예측이죠. 비계량적인 것은 델파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반복과 한류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는데 대면 토론 X라고 쓰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절대 모여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면 토론 X, 브레인스토밍, 명목 집단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예산과 기획은 개념적 접근, 실용적 접근, 3, 5년, 1년 국회에 제출하고 여기는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인사 교류가 없거나 기구가 떨어져 있으면 국가 활동의 양대 축이죠. 답은 뭐라고요? 기획, 하살표 이렇게 해서 최종 단계. 이렇게 예산 하살표에서 시작. 표현 좋죠. 기획의 최종 단계는 예산이고 예산의 시작은 기획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다 짜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1번, 2번 이런데 여기까지만 보통 기획을 짜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2020년은 얼마, 2021년은 얼마 이렇게 다 해야지 기획이 진짜 완벽한 거죠. 다시 기획의 최종 단계는 예산이고 예산의 시작은 기획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 결정이론 됐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선정합의 문정복설 대탕 결례 비평선의 최적화면 통체주의 합리주의. 점정주의는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를 통해 당파 간 합의 플러스 알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정주의가 맞는데요. 급격한 변동이 있죠. 단절 균형이 있고요. 근데 그 단절 균형은 점정주의는 방향을 설명 못하죠.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무슨 이론? 역사적 제도주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산 심의는 좀 늦어 가시죠. 일단 절차를 적어야 됩니다. 국정감사 먼저 하죠. 정기회 개의 전에 예산이 넘으면 본회의 보고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 옛날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와서 합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상임위 예비심사는 통상 정액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결위 종합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는 상설이지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임기는 2년에 50명 정도입니다. 50명입니다. 근데 감액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것을 예결위에서 변경하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 의결은 12월 2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한 데까지 적어주면 되겠고 자동 부의 조항까지 간단하게 한 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심의, 거시적 예산심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죠. MTF 총액배분 자율 편성과 연계 안 되니까 2단계 예산심의가 좋은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결위 상임화가 좋고 자, 그 다음에 과정적 측면에서는 예산 공개 또는 과정을 좀 더 길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입니다. 통제, 배정, 재배정, 재무관, 지출관 맞죠? 예타 넘어가시고 신축성, 이용, 이책, 이월, 예비비, 추가 경정 예산, 계속비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최근 경향은 뭐다? 최근 경향은 줄이는 거다. 최근 경향은 줄이는 거다.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 4급 이하 몇 프로? 4급 이하 5%. 의도적 절감 노력, 의도적 절감 노력의 자체 전용. 의도적 절감 노력에 대해서 자체 전용을 허용해 준다. 넘어가시죠. 결산. 결산은 써야 될 말이 많죠. 가시죠. 결산 자체는 무슨 숫자? 확정적 숫자. 법적 책임은 없고 정치적 책임만 있다는 거죠. 57페이지죠. 됐습니다. 무효 위법 제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다. 행정부 과정 2월 말까지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정부 결산서를 보내줍니다. 이때 감사원이 하는 게 무슨 검사? 결산검사. 누가 한다? 제3자의 비판적 검증. 이 제3자가 포인트죠. 5월 20일 날 감사원이 정부에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할 때 서류 이름이 정부 결산 보고서, 요결 재성 상환변이고 돈 남는 거는 무슨 잉여금? 세액잉여금이죠. 결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누가 하는? 감사원이 하는 결산검사가 합법성 검사에서 성과감사, 이른바 3위 감사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이 강조돼야 되겠습니다. 세액잉여금은 잉여금이죠. 정확한 세입 세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산 집행상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생기는 거죠. 어떻게 쓴다? 지공채축. 그것만 순서대로 외우시고 국회 동의 없이 쓴다는 거니까 그 얘기 좀 하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는 3개.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당연하죠. 자, 감가상각은 당연히 인정 안 되고 인정되고 이자는 여기 중요하죠. 이자는 지급 시기에 인식되거나 기간별로 인식되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자, 복식부기는 간단하게 뭐와 뭐를 나눈다? 대변과 차변을 나누니까 계정식이죠. 계정식으로 나누고 대차 평균 원리, 거래 이중성, 자기 검정, 성과와 결과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맨 밑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요결 재성은 보시면 되겠고, 자, 국가 재무제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발생주 이mit줄, 자산 부채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다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내부 거래 차감, 핵심 단어. 내부 거래 차감. 다시 국가 재무제표는 뭐라고요? 발생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고 내부 거래 차감한다. 넘어가시죠. 재정 상태표 써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한재의 스탁. 자산 부채 빼면 자본을 기업하는 기업의 대차대표 유동성 배열법 정부의 특성상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 방식이다. 3개를 금지합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이니까 플로 재정운영의 결과죠. 기업에서의 손익, 포괄손익 계산서와 유사합니다. 역시 리포트 방식으로 하죠.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산 제도론입니다. 품성계 관리 영성참, 품성이 개 같은 관리가 영성이 참 안 좋다. 쭉 나와서 다 넘어가고요. 한국의 재정개혁의 4대 과제, 그죠? 총액 배분 잘 편성제도, 29조의 2가 떠올라야 되죠.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목전본규 의제 입탐 통해 넘어가시고, 디브레인 범프 정발. 자, 범프 정발, 범프 정발. 정해 중지 통년사. 제발 한 번만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죠? 재정 성과 관리 자신목이 기본이고요. 자신목 밑에다 자율평가 밑에다가 핵 쓰세요. 핵. 자신목 핵. 그래서 넘어가시죠. 자, 쓸 때 여러분 다음 페이지 신성과주의라고 써야 돼요. 성과주의라고 답안을 쓰면 50년대 성과주의하고 엄청 헷갈립니다. 신성과주의, 새로운 성과주의 됐죠. 핵심 단어는 뭐죠? 50년대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이라고 꼭 써주시고, 그러니까 단위원가를 산출하려면 발생지 복식북이나 회계제도나 예산 개혁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나 80년대 성과주의는 실제로 성과와 연계하는 것이죠. 성과와 연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개혁 범위는 50년대가 광범위하지만 연계 범위 밑줄짝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연계 범위는 우리 80년대 신성과주의가 가장 크다는 거죠. 단선적 가정, 복선적 가정. 이 정도만 기억하시죠. 아주 좋은 단어. 단선적 가정, 복선적 가정.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과주의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은 그죠? 신성과주의를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됐던 성과주의 예산은 우리 2003년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에 재정성과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재정성과관리.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재정성과관리죠.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케이. 그래서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99년에 도입했는데 2006년 뭐로 바뀌었다? 재정성과관리로 바뀌었죠. 99년이 김대중 정부죠. 2006년이 노무현 정부니까 99년 모든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여 있지만 상당히 난관에 봉착했고 03년에 우리 재정성과관리로 도입하면서 모든 사업에 도입했습니다. 자율평가는 파트, 미국의 파트, PAIT, 풀네임 쓰지 마시고 쓰면 더 좋고 파트.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기재부가 지표를 내려보내주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성과 심층평가는 자율평가 중에서 기재부가 직접 하는 거고 큰 의미는 없고요. 성과 목표 관리 제도는 Y-1년도에 성과 계획서를 보내고 Y년도에 자율지표한 다음 Y 플러스 1년도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 미국의 GPRA, 그냥 풀네임 쓰지 마시죠. 됐죠? 성과 계획서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5개년도의 중기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치를 기술한 보고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되고 정부의 결산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다. 자, 핵심 사업평가는 뭐냐면 이거죠. 2018년까지 2017년까지죠. 정확하게. 이 부처가 어디 갔어요? 자율평가를 하면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했는지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여러 부처들이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평가가 영어로 메타평가죠.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율평가가 재평가를 위한 평가로 돼버려요. 점수를 받기 위한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알았어.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평가는 그냥 너희들끼리 관리 개선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국정과제 등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핵심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평가한다는 거죠.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직접 평가합니다. 기존에는 정량적 성과 지표로만 평가되었지만 핵심 사업 평가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 현장 조사, 만족도 조사 등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합니다. 아시겠죠? 메타평가,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없어졌고요. 너무 성과 평가를 하면 어떻게 공서달이 나타난다 그랬죠? 공서달. 자, 그 다음에 결과지향 예산의 최근 경향 별표. 이건 최근 대학모의사의 내용이고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예산 됐죠? 그러니까 성과 정보 기반은 성과 기반 예산은 연계라고 써요. 연계 앞에 거. 성과 정보 기반은 꼭 성과 측정해서 뭔가 예산 편성이나 심의하고 연계하려는 측면이라면 성과 정보 기반은 연계는 아니고 이제 정보 산출에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재무정보 산출에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해요. 처벌이라고 처벌은 없는데 자, 성과 기반 예산 제도를 하면 성과를 측정해서 뭔가 예산 편성이나 심의해서 연기하려고 그러면 책임 추궁이니까 당사자들이 되게 어떤 현상? 정보 성과를 깔끔하게 빼내려는 이른바 공서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연계는 안 하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성과 정보를 만들어서 관리 개선 활용해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는 거죠. 봐보세요. 옛날에 자율평가를 다시 평가하면 자율평가를 잘못받으면 페널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평가에서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사업비 우리 잘 아는 바로 공통현상 측정되는 것만 하고요. 측정이 잘 안 되는 건 안 해. 그리고 결과가 깔끔하게 노는 것만 한다는 거죠. 동조과잉이죠 이게. 그러니까 연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할 거니까 너희들의 자율평가는 실제로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뭘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가시죠.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예산, 책무성 확보에서 관리 자율성 개선. 이 말 이제 이해되죠? 됐습니다. 지프라 모더나이즈 액트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건데 전략 목표 단위 및 절착 성과 COO 최고 운영 책임관 지표의 광역화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지표의 광역화. 너무 미세한 단위로 하지 말고 지표를 광역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됐고요. 요 표는 외우시면 되겠고, 자 밑에 예국단 별표 가시죠. 일단 자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mybudget.go.kr 됐죠? 거기에 국민들이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해요. 알았죠? 그러면 무슨 단? 예국단, 예산, 국민 참여단을 선정을 해서 자체 토론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결정 X, 편성 X 됐죠? 반영합니다. 그럼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가 알아서 심의하겠죠. 가시죠. 효과가 국민에게 기속되는 사업, 예타 대상이 아닌 사업.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사업 제안할 때
myBudget.go.kr이 제안하는 사업 중에 선정되는 사업이 뭐라고요? 전국적인 사업, 예타 대상이 아닌 사업. 자, 예국단은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대표성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 300명 한번 나도 뽑히고 싶네요. 재정 교육을 시키고 분과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예국단 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 다음 어디에 반영한다? 예산서에 반영합니다. 가시죠. 다시 1번 myBudget.go.kr을 먼저 봤죠? 뭘 구성해요? 예국단을 구성하죠. 예산에 반영하죠. 자, myBudget.go.kr에서는 무슨 사업? 전국 사업. 예타가 아닌 사업. 그죠? 예국단은 어떻게? 무작위 추출을 하는데 대표성을 고려해서 300명 교육을 하고 분과별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사업을 결정합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예국단 투표로 제가 기억하기로 30대 7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바뀌니까 그죠? 국회에 제출, 반영 제출. 그럼 자 예국자 같죠? 그래서 이제 분과별 회의 옆에다가 등대속 수용이라고 적으시고 됐죠? 뭐 쉽게 말하면 재정 담론, 예산 담론이죠. 국회 제출 다음 밑에다가 국민소송제도, 국민소송제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감사청구. 답이 나와 있죠. 그럼 예국단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잘 되려면 그 예국단이 분과별 회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 예산 담론, 다양한 예산 관점들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예산 담론의 과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반영되고 결정된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죠. 국민소송제도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건전성 됐습니다. 지속가능성 불능 최소화 사전적으로는 준칙, 사후적으로는 채무 꼭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위로는 준칙은 목표치, 구속력, 제재수단 3개 다시 목표치, 구속력, 제재수단 됐습니다. 세입준칙 우리나라 세입준칙 있죠? 국세가 하면 한도제 세입준칙이 가장 건전성과 관련이 없죠. 왜요? 아무리 세입을 잘해도 지출을 방만하게 해버리면 건전성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출준칙은 빼고죠. 됐죠? 빼고는 가장 나쁜 점이 뭡니까? 경기 순행적이죠. 엄청 경제가 안 좋으면 과감하게 지출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더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죠. 경기를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기 대응이 떨어진다 그러죠. 지출 준칙은 위기 대응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지 준칙은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건전성이 흑자 적자냐를 보면 되는데 그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비드나 이러한 대외 여건에 의해서 재정 수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재정 수지 준칙이 하나 있고요. 채무 준칙은 빚이죠. 빚을 아무리 줄여도 지출이 방만하면 사실 그죠? 우리 하기가 힘듭니다. 됐습니다. 재정 건전화, 국보채 추인감 좋다. 아까 봤던 2015년 거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그 유명한 재정건전화법이 나와 있습니다. 3, 4, 5조 3, 4, 5 3은 뭐예요?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죠. 45%는 D1입니다. 45는 D1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다 웬만하면 관리재정수지와 D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너무 멋있는데 넘어가시고 자 재정운영 여기 이제 2016년 한번 써보세요. 거기 보면 잠깐만요. 그 표에 보면 일본과 스웨덴이 나와 있죠. 그 위에 손가락 하나 있죠. 세 줄 있죠. 그것만 발표해 주시고 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 부양과 고령자 복지 증가로 일관하였다.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가족 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 재정 개혁 등으로 강력하게 실시했다.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일본의 길이냐 스웨덴의 길이냐 이렇게 했죠. 지금도 틀리지 않죠. 자금의 재정 환경은 성공적으로
하는 여부가 일본어로 갈 것이냐 스웨덴어로 갈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입니다. 가시죠. 한번 써주면 되죠. 기본 방향, 투입에서 투입 반대말, 결과, 성과. 대표적인 뭐예요? 재정 성과 관리죠. 자, 유량에서 유량 절양, 유량 절양입니다. 유량은 뭐라고요? 재정 운영표, 절양은 재정 상태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범프 정발, 중지 통연사. 관리자에서 납세자 조건, 국민 참여, 예산제도. 몰 성인지에서 성인지적 관점, 성인지 예산제도. 자, 넘어가시죠. 2019년 기재부 업무 계획안, 뭐 일단 넘어가시고 2020년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1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1번 보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 동그라미 1번.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도 주요 선주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 성장률. 저는 이제 거기 보면 그 V자형이라고 나와 있죠. V자형의 고용 회복. 느낌 있죠? 무슨 말인지. 지금 코비드 어제 잠깐 뉴스 봤는데 울산시에서 무슨 4개월만 하는 뭐 계약직 무슨 일자리에 3,000명이 몰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경제가 엄청 안 좋구나. 그죠? 됐습니다. 대외 리스크 관리는 그냥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변화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장. 혁신성장은 함부로 쓰지 마시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이름입니다. 이게 제도나 학문 용어가 아니죠. 창조경제는 학문 용어이면서도 정책인데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좀 많죠. 박스 3번.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으로 포용성장 inclusive growth. 포용성장 됐습니다. 오케이. 4번. 공공부분 적극적 활용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회적 가치. 이거 체크해 주시고 혹시 사회적 경제가 나오면 이거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매년 2, 3만 명 신규 채용, 청년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의 및 정규직화. 지금 인국공인가요? 그리고 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천천히 해서 재무행정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